2011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그의 저서 닥치고 정치에서 김어준은 내 삶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근원은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방법은 투표라고 했죠. 이명박 집권 후반기에 나온 이 말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낙곰수 팬덤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근 발매 후 곧바로 대형서점 정치 분야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정말 스트레스의 근원이 정치였는지, 그래서 투표로 그것이 해소됐는지.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김어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상의 본질에서 벗어난 말들로 대중의 시야를 가려 온당히 비판받아야 할 대상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은 단순히 정치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가 제 역할 중인 문재인 정부 시대에도 스트레스가 없지 않습니다.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듯한 저 말의 이면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와 불신은 다른 권력들에 대한 비판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근원은 정치 권력으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은 모든 잘못된 권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스트레스의 근원은 언론입니다. 닥치고 정치가 아닙니다. 닥치고 언론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구민입니다. 설 연휴에도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다만 이번 설은 그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이런 각종 논란들이 차례상에 이제 화제로 오르지 못하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다들 집에 못 가셨죠. 저도 집에 못 가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가장 과대평가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재명이 이처럼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사람들의 화제로 이제 연일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건 언론 탓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언론 탓을 좀 해볼까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방송 감사합니다 님, 팟빵을 통해서 그린그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팟캐스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박근혜 집권 중반기, 그러니까 2014년 15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출연한 팟캐스트가 EJ였는지 세간 나라 든다 했는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두 팟캐스트 모두에 출연해가지고 그 즈음부터 이제 자신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2014년 15년보다 한 3년 전쯤 이제 이재명이 기성 언론의 이름을 조금씩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에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지불유예를 선언합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남시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그 지불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이제 선언한 겁니다. 당장 결제해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못 주겠다. 얼마간 지불을 유예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인 디폴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지불을 유예를 선언을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시에 이제 이재명이 말하길 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그 전임 성남시장의 이제 방만한 시 경영, 특히 그 성남시청의 무리한 신축 등으로 인해서 시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정황을 들여다보면은 성남시 채권의 이제 그 지급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LH주택공사나 혹은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그 즈음에 이제 채권 정산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당장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돈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돈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돈 못 주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뭐 이재명은 당장 시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취임 초기에 모라토리엄을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걸로 이제 잠깐 주목을 끌었고 그리고 2014년엔 3년 6개월 만에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던 겁니다. 이 모라토리엄 이야기는 이재선 씨 관련된 내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청취자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하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 이제 이재명이 취임했을 당시에 이제 성남시의 부채는 5,200억 정도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건데, 지금 은수미 성남시장이 국고 지원 이제 요청하면서 성남시의 재정이 어렵다라고 이제 말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대략 6천억 원 가량의 부채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라토리엄을 뭐 자기는 극복했다고 떠들고 다녔지만은, 정작 그 모라토리엄 선언 때보다 더 많은 빚을 후임 시장에게 떠넘긴 셈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성남일보 같은 지방지 일부에서나 혹은 뭐 정치 신세계나 과거의 뉴스 신세계 같은 뭐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려는 그런 매체들에서나 가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기성 언론이나 뭐 주류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 정치 채널들에서는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뭐 적어도 그 모라토리엄 선언과 극복을 적극 홍보했던 그 팟캐스트들에서라도 후속 취재로 이제 실상을 제대로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게 자신들이 다룬 내용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방기한 셈이 됩니다. 이재명은 이후에도 이제 팟캐스트나 당시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데 이제 굉장히 주력을 해왔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을 향한 일반 여론이 이제 여론의 분노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은 당시 이제 그 반박근혜적인 그 시루에도 적극 편성해서 2016년 6월 달에 광화문에서 10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일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뭐 당시에 그 단식 투쟁장에 김부선 씨가 찾아간 사진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한 단식 투쟁이 8월 즈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그보단 다소 빠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이슈는 아니었으니까 어차피. 하지만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이 세워진 것도 7월 즈음이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감이 있긴 한데, 당시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책임을 묻는 그런 집회들이 계속 광화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단식 투쟁을 벌이는 것이 뭐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는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 이재명이 단식한 이유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정 교부세 지급 방침 변경, 그리고 이제 법인 지방 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개편의 핵심입니다. 당시에. 조정 교부세는 뭐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말하는 거고, 법인 지방 소득세는 이제 지방 정부의 그 재정 주요한 이제 세금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를 공동세로 이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이 내려온 거죠. 이 두 가지 개편의 취지는 당시 행안부 쪽에서 설명하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낙후한 지자체들에게 부유한 지자체들의 재정 일부를 나누어서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당시 이제 단식 9일차에 한겨레 TV의 유튜브 방송이었던 김어준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이 단식한 이유는 뭐 수긍할 만한 구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모색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정책이라는 그런 비판이었는데, 뭐 이건 좀 일견 타당해 보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성남시에 대해서 그 중앙정부와 보복적인 조치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설명도 당시에 덧붙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뭐 정말 이렇게 말했는지 이 워딩으로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뭐 중앙정부의 객이니까 돈 주는 걸로 괴롭힌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참 헛웃음만 나는 그런 말이죠. 특별교부금 가지고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국면 때 남양주시에다가 이제 불이익을 준 일도 연상이 되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지방재정 개편안이라는 것의 취지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재명이 그토록 주장하는 억광부약이 아주 부합하는 그런 취지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고 이제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는 거는 억광부약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반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확장시켜 보자면은 그 부유한 지자체의 재정 일부로 가난한 지자체의 지원 수준을 늘린다. 이거 기본소득의 논리 아닙니까? 부자들한테 더 걷어서 가난한데 더 주겠다는 건데, 그리고 평등하게 주겠다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 남양주시의 특별 교부금 불이익을 제대로 다룬 언론도 과거 시장 시절에 이재명과 대비되는 행보라는 지적을 한 언론도 거의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논리가 과거 이재명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내세운 논리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한 언론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후로도 이재명은 각종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꾸준하게 키워왔습니다. 뭐 양정철이 경선 페이스메이커로 그를 끌어들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2017년에 이르러서는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의 차기 후보군으로까지 입지가 커졌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커진 입지를 바탕으로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 입문 시기까지 따지면 거의 한 10년 되지만은, 알려지기 시작한 걸로 따지면은 불과 5년 정도 만에 기초단체장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간 셈이 됩니다. 상징적인 어떤 정치적 이벤트나 재발견될 만한 과거의 행적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그의 대중적 인지도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뭐 대한언론으로 불리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체급이 커지면 커져갈수록 커진 체급만큼의 비판은 반드시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재명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과거의 사례뿐만 아니라 뭐 청취자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각종 과거의 행적들로 비판해야 할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비판 지점은 일관성 없는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해서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발언을 아주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부정을 언론은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13일에 경기도청이 경기대 기숙사를 치료시설로 긴급 동원한 사실은 뭐 다들 잘 아시죠? 당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경기도청은 학생 커뮤니티들의 학생 커뮤니티 예타라고 하나요? 뭐 거기에 부정적 게시글들을 외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학생들이 아이들을 도용하여 게시하는 이른바 작전 세력의 착동 따위로 이제 규정짓고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고발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 작전 세력들의 실체가 규명되었는지 제대로 다뤄진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뭐 과거 에피소드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던 신동아의 기사 정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도 이제 뭐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뤄졌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자기들을 향한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 부정적 입장들을 싸잡아서 이제 다른 정치적 의도를 지닌 공격으로 매도를 한 셈이죠.
이런 행태는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그 진보 언론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은 당시에 이제 학생들의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하면서 퇴거 조치에 따른 교통비 지원 및 기숙사비 환불에 대한 이제 학교 측과의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그 이제 기숙사비 못 돌려받은 게 이제 당시에 큰 문제였죠. 하지만 1월 말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또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교통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됐고, 사실상 기숙사비 환불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진보 언론들은 이 문제를 이재명의 결단력 있는 행동과 학생들의 희생과 협조 따위로 이제 미담 사례로 포장한 게 이릅니다. 가장 최근 기사라면 이제 2월 9일에 올라온 이재명 경기대 관계자 학생의 표창장 생활치료센터 운영협조에 감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좀 보면은 생활치료센터 이 개소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치료센터이면서 이제 가장 신속하게 3일 만에 이뤄진 조치로 이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 총학생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기숙사 학생들과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도청의 조치로 학생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트위터리안 민트초코님의 트윗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알려오신 분입니다. 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많이 참고를 했었고, 경기도청의 이런 그 과도한 홍보 비지출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한두 번 짚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드러난 규모보다 더 많은 금액이 다른 명목으로 언론사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니까 확인하기 힘들겠지만요. 경기도청의 기자실은 출입 기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그 보조 인력까지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 매체의 기자들은 자신의 책상까지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개인적 물품까지 비치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팟캐스트나 유튜브 출연 시에는 적지 않은 후원금을 찔러준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것도 그냥 이야기니까 다른 팟캐스트나 유튜버들이 그렇게 이재명들한테 이재명 측에 많은 후원을 받는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충분히. 1980년 광주항쟁 당시에 광주 MBC는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이 시민군에 의한 방화였는지 다른 이유로 발생한 화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화재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시 광주의 참상을 광주 MBC가 외면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와 싸운 역사엔 독재와 부역한 언론과의 투쟁도 한 줄기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비록 직접적인 시민 탄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현실을 외면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면 직접적인 당사자들만큼이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정치와 언론을 결탁해 종지부를 찍고자 지금까지도 뜻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언론에 대한 태도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짓입니다. 시절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은 지난 2월 12일 이재명 출당 94.66% 압도적 지지, 재현되는 똥파리들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친이재명 기사를 써왔던 정문영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정체불명의 당원들이 특정 정치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치 동네 꼬마 녀석들이 모여 딱지치기 하듯 찬발을 묻는 식의 치기 어린 악행을 범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지난 2018년
4.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취를 풍겼던 이른바 똥파리들의 장난질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 지배적인 평가다라는 건 이건 전형적인 기레기 뇌피셜이라는 소리죠. 아무튼 라고 당원 게시판에 이제 이재명 반대 게시글 논란을 뭐 기사로 써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정작 그 이재명 출당 찬반 글은 그 앞서서 이재명 지지자를 보이는 측의 게시글 때문에 이제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한 찬반 글이 이제 도화선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서는 그런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뭐 동네 꼬마의 치기 어린 어쩌고 하려면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 찬반 글부터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를 이제 전 어쩔 수 없이 읽긴 했는데 이 기사 전체를 다루기에는 기사가 너무 악의적이고 일단 이게 과연 지면으로 발행되는 일간지의 기사가 맞나 싶은 수준이라서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일부를 비하하는 이 똥파리라는 단어가 기사에 몇 번씩 등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비하적인 표현들이 기사에 난무합니다. 무슨 게시판 글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편집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하까지 서슴지 않는 이 기사를 보고 있자니까 독재 시절의 언론 부역자들보다 이들이 과연 나은 게 뭔가 그 수준의 저열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시절의 부역자들보다도 더 저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에 이제 김어준의 말로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끝맺음도 한번 김어준의 말로 해보겠습니다. 언론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은 누군가를 띄워주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아닌,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숨겨주는 동안에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와 이익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니까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